오늘은 카디오바스쿨라 피지올로지와 하이퍼텐션, 그 하이퍼텐션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특히나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캔서라든지 뭐 인플라먼터리 디지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바이오 케미스트리나 셀 바이올로지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해하기에 별로 어렵지 않은 주제인데, 이게 카디오바스쿨라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을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거는 바이오케미스트리 셀 바이올로지 수준의 지식이 아니고 피지올로지 수준의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은 피지올로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별로 없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평생 계속 그냥 그 어려운 상태로 계속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러니까 피지올로지입니다. 피지올로지를 공부해서 하이퍼텐션의 패소피지올로지를 이해하는 거가 목표예요. 일부러 처음에 얘기했듯이 천천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본 지식을 우리가 좀 쌓아가는 과정을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고, 하이퍼텐션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쪼개서 다음 시간까지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제는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하이퍼텐션이라는 디지즈 자체가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거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여튼 이 기회에 카디오바스쿨라 피지올로지, 물론 피지올로지에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만 카디오바스쿨라 피지올로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카디오바스쿨라, 뭐 이 말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카디오의 카디오는 심장이라는 뜻이죠. 심장. 그리고 바스큘라, 이거는 베슬, 그러니까 블러드 베슬, 즉 혈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디오바스쿨라 시스템이라고 하면 심혈관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심혈관계, 그러니까 여러 오간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이 카디오바스쿨라 시스템의 기능은 온몸에 블러드를 퍼퓨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맥을 통해서 블러드가 나가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순환 과정이 온몸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오간 시스템이죠. 카디오바스쿨라 시스템. 이건 그래서 다른 말로는 기능으로는 서큘러토리 시스템, 순환계라고도 합니다. 서큘러토리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쌓아두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 서큘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블러드의 흐름을 전기의 흐름에 비교해서 서킷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레프트 하트, 레프트 벤트리클이 펌핑을 해서 블러드를 온몸으로 쫙 내보내는 거, 이게 이제 서큘러토리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그래서 심장 중에서 레프트 하트, 그 중에서 레프트 벤트리클로부터 블러드가 쫙 빠져나가서 온몸으로 가는데, 이게 일종의 병렬회로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오간에, 하나의 오간을 거쳐서 뭐 하트 거쳐서 브레인 가고, 그 다음에 뭐 헤드 거쳐서 스킨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병렬회로죠. 병렬회로. 그래서 이 각각의 시스템으로 블러드가 쫙 병렬회로를 타고 퍼퓨전이 되고, 이 아래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퍼퓨전이 돼서 각각의 터미널 오간에서 카필러리 브랜칭이 일어나서 카필러리에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카필러리를 지나고 나면 베인을 타고 다시 하트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라이트 하트로 돌아오죠. 그래서 라이트 하트로 돌아왔던 거는 여기서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동맥혈은 산소를 충분히 머금고 있어서 빨간색, 정맥혈은 이제 산소를 조직해서 카필러리를 통해서 내주고 나서 돌아오면서 산소 농도가 떨어진 상태가 되니까 파란색. 실제로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갤럭시 S12 보이나? 파란색 이거 보이나? 정맥혈. 안 보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맥혈이 각각의 오간에서 다시 하트로 돌아오고 이렇게 산소 농도가 떨어진 블러드는 렁에서 다시 옥시제네이션이 된 다음에 레프트 하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하트와 렁과 레프트 하트 요 회로는 직렬회로죠. 렁은 직렬로 연결돼 있고 다른 오간들은 다 병렬로 레프트 콤프로부터 연결돼 있다. 이런 서킷이라는 것까지는 상식이지. 상식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 오간들, 블러드 플로우가 그럼 대충 뭐 어떤 오간들로 얼마만큼 가느냐라고 봤을 때 메이저 오간들을 이렇게 쭉 꼽았어요. 제일 메이저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제일 블러드 퍼퓨전 양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먹는 거. 지금 이렇게 짜증그란 것을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트렁크, 레그, 그다음에 헤드, 암 이렇게. 이거는 주로 뭐죠? 주로 머슬들이죠. 팔다리에 있는 것들은 뼈 빼고 나면 주로 머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지하는 것들은 머슬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한 4분의 1쯤 돼요. 블러드 퍼퓨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간 블러드의 양으로 보면 이게 그 선은 똑같이 그렸지만 이거 합치면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머슬들 다 합치면 블러드 퍼퓨전의 한 5분의 1 정도, 20% 정도를 먹습니다. 키드니가 한 20%, 리버가 한 20%, 하트 브레인 합쳐서 한 20%, 대략 뭐 그 정도 돼요.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대략 그래요. 대략. 이게 뭐하고 코릴레이션이 있느냐면 우리가 전에 메타볼리즘 얘기할 때 BMR 상태에서, 그러니까 레스팅 상태에서 메타볼리즘, 에너지를 어떤 오간에서 칼로리를 제일 많이 생산하느냐, 이걸로 봤을 때 메이저 오간들 그때 꼽았던 거, 예, 그것들입니다. 바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만큼 산소를 많이 쓰죠. 산소를 많이 쓰는 만큼 블러드 퍼퓨전이 비례해서 많아지죠. 예, 그런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퍼퓨전의 헤모다이나믹스 얘기를 좀 해봅시다. 퍼퓨전이 그렇게 뭐 여기는 20% 여기는 10% 가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퍼퓨전이 1분당 몇 리터 정도의 블러드가 퍼퓨전이 되느냐, 각각의 오간에 이런 것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우리가 혈류역학, 헤모다이내믹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그런 물리학적인 원리와 동일하게 이 원리를 따릅니다. 이게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보는 기본적인 그 무슨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인가? 뭐 그거잖아요. 전압은 전하량과 저항의 곱이다. 그죠? 이게 모든 플로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물리학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블러드의 퍼퓨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러드 프레셔는 블러드 플로우와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의 곱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블러드 플로우가 얼마나 있을까? 이 오간에 예를 들어서 리버로 가는, 리버는 좀 복잡하니까 빼고, 키드니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얼마나 있을까? 아니, 브레인. 복잡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브레인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얼마나 있을까? 지금. 그러면 브레인의 카필러리로 들어가는 이 혈관 큰 거, 사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거든요. 앞에 2개, 뒤에 하나 있거든요. 큰 혈관 3개. 이거를 뭐 그냥 하나로 그냥 봐서 기능적으로 하나라고 치고, 이 하나의 큰 브레인으로 가는 혈관, 아터리의 압력, 프레셔와 평균적인 바스큘라 리지스턴스, 이 2개를 알면 요건 아니고 요거를 하면 브레인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브레인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프레셔를 알고 있으면 이걸로 나누면 그 브레인의 바스큘라 리지스턴스, 평균적인 브레인 전체의 바스큘라 리지스턴스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게 독립변수고 어느 게 종속변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BP일 땐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인 거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블러드 플로우일 때는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인 거고, 뭐 이런 식이죠. 이게 리지스턴스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라면 이거와 이거가 독립변수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헤모다이내믹스가 결정됩니다. 10분 지났는데 아무도 코멘트나 질문 안 하네. 그래서 이 블러드 플로우라는 게 뭐 브레인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 뭐 하트로 가는 하트 자체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도 당연히 있을 거니까
하트로 가는 플로우, 뭐 키드니로 가는 플로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전체 시스테믹한 블러드 플로우 전체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얼마냐? 이게 그러니까 1분당 몇 리터냐 이런 식으로 표시되죠. 1분당 몇 리터 정도 될 것 같아요? 하트가 1분당 전신으로 뭐 브레인, 하트 자신, 키드니, 리버, 머슬들 이런 거 다 합쳐서 1분당 블러드를 하트가 얼마나 내보낼 것 같아요? 한 5리터쯤 된대요. 1분당 5리터. 네. 실제로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좀 비주얼라이즈 해야 이제 생각이 떠오르니까. 하트에서 블러드가 팍 나왔어. 그럼 요 손가락 끝에까지 블러드가 갔다 오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어떨 것인가. 하트 여기서부터 에오타로부터 팡 블러드가 에오타로부터 대략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 시뮬레이션 하기는 어렵지만 속도가 대략 내가 감으로 대략 슝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굵은 안터리를 타고 가서 맨 마지막에 카필러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 굵은 안터리를 타고 가는 과정은 빨라요. 블러드가 이렇게 슉 지나가는 과정은 빨라요. 되게. 근데 카필러리에서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전체 단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타고 일정한 굵기의 파이프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파이프의 단면적을 다 합치면 처음에는 이 정도였다가 쫙 카필러리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브랜치가 쫙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느다란 관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넓어졌다가 다시 가늘어지는 이런 관을 지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관의 단면적이 만약에 10배가 된다면 속도가 몇 배가 될까요? 10분의 1 되죠. 그래서 슝 갔다가 움직이는 거야. 슝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한 번 심장에서 평 하고 나갔던 블러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계산할 수 있죠. 블러드의 총량이 얼마야? 대략 4에서 5리터 돼요. 대략 4에서 5리터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1분에 4 내지 5리터 정도의 블러드가 심장에서 나갔다가 돌아온다면 나가는 블러드의 양과 심장으로 돌아오는 블러드의 양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죠. 클로스드 서킷이니까. 중간에 넓이가 넓어졌다 좁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클로스드 서킷이니까. 네. 그럼 그 얘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블러드의 어떤 한 조각이 한 방울이 심장에서 쭉 나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물론 레프트 하트에서 나갔다 라이트 하트로 돌아오는 건데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분쯤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지금 할 때는 굉장히 이제 몇 배속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선 빠르고 여기선 느리다. 예, 그거를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1분 너무 오래 걸려. 예, 하여튼 1분쯤 될 거란 얘기예요. 예. 오늘 화면이 잘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코멘트로 치겠습니다.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저항이라는 거를 만약에 재려고 하면 실제로 전기회로에서 저항 재는 거랑 같은 원리죠. 저항 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압을 일정하게 걸어준 다음에 플로우를 측정하죠. 전류계를 갖고. 그렇죠? 전압을 일정하게 걸어준 다음에 전류계를 갖고 전류를 측정하면 리지스턴스는 그 걸어준 전압 나누기 전류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블러드 플로우에 대해서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이 손으로 가는 이 팔로 가는 큰 혈관이 여기 하나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팔로 가는 건 굵은 혈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럼 이 굵은 혈관 하나의 압력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는 사실상 에오타의 압력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0, 80 평균적으로 한 100 정도 돼요. 압력이 100이야. 근데 이 팔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 이 혈관을 통해서 흘러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플러 플로우메트리 뭐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이 프로브를 갖다 대면 플로우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압력은 평균적으로 100mm 머큐리고 플로우가 예를 들어서 분당 1리터까지는 안 되죠. 500ml 정도였다. 그러면 바스큘라 리디스턴스는 100mm 머큐리 나누기 500ml. 그래서 0.2 밀리미터 머큐리 퍼 밀리리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리지스턴스의 단위가 돼요. 네. 혈류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이 전체 블러드 플로우, 그러니까 전신적인 시스테믹한 블러드 플로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카디악 아웃풋이라고도 합니다. 1분당 하트가 벤트리클로부터 에오타 쪽으로 짜내는 블러드 양이 얼마냐 하는 것과 당연히 에오타로부터 전신으로 흘러가는 블러드가 1분당 얼마냐 하는 것은 당연히 같죠. 예. 에오타에서 어딘가로 새 나가는 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게 심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심장에서 얼마나 1분당 많은 블러드가 나가느냐 하는 거고, 이제 터미널 오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을 다 합친 이 시스테믹한 퍼퓨전이 얼마나 되느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시스테믹한 블러드 플로우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플로우를 우리가 측정해서 알 수 있지만 심장의 입장에서 보면 나가는 거를 측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카디악 아웃풋은 심장에서 1분당 얼마나 나가느냐 하는 건 한 번 짜낼 때 나가는 볼륨과 하트레이트를 곱하면 돼요. 이게 한 번 짜낼 때 얼마나 블러드가 나가느냐 하는 걸 이젝션 볼륨이라고 해요. 이게 이거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이제 대략. 하트레이트가 분당 레스팅 상태에서 한 60회다라고 치면 요거 이젝션 볼륨은 한 번 짜낼 때 한 70ml 뭐 이 정도 나가겠죠. 4에서 5리터 정도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카디악 아웃풋이 70, 80 뭐 이 정도. 심장이 한 번 레프트 벤트리클 그러니까 쫙 짜낼 때 70 내지 80ml의 블러드, 코니컬 튜브 50ml 코니컬 튜브의 양보다 조금 더 많은 그 정도의 블러드가 한 번 짜낼 때 나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좀 상상이 되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한번 폭 짜내고 1초에 한 번 정도씩 폭 짜내서 1분 토탈로 보면 한 5리터 정도의 블러드가 심장에서 나간다. 그럼 당연히 심장으로 돌아오는 블러드도 당연히 같은 양이고 렁으로 나가는 블러드도 같은 양이고 렁에서 돌아오는 블러드도 같은 양이죠. 클로스드 섞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블러드 프레셔는 다른 말로 이 블러드 플로우를 카디악 아웃풋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리 일단 가장 기본적인 프린시플을 우리가 이해하고 대략 블러드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고 어떤 속도로 흐르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머릿속에 좀 감을 잡은 다음에 이제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 봅시다. 디테일로. 하트 얘기, 베슬 얘기 순서대로 조금 디테일을 해볼게요. 하트 봅시다. 이게 이제 하트를 여러분들이 실제 사람의 하트 모양을 볼 일이 당연히 없었겠지? 동물의 하트는 본 적이 있으려나? 동물의 하트는 볼 일이 있나? 학부 때 실험할 때 그런 거 보나? 네. 동물이랑 쥐죠. 개구리는 심장이 사람 심장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고요. 이 심방심실의 구조 이런 거 알죠? 쥐는 비슷한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한 토끼쯤 돼야 이제 스트럭처가 좀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요거는 상식적으로 아시죠? 제 심장으로 치자면 왼쪽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심장이 위쪽에 에오타가 있고 아래쪽에 에이펙스.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생겼다면 뾰족한 부분 이걸 에이펙스라고 부르는데 에이펙스가 아래쪽에 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죠. 나가는 에오타는 위쪽에 있고 에이펙스가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에오타가 있으면 하트가 이렇게 달려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정확히는 사실은 에이펙스가 아래쪽이 아니고 아래쪽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앞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왼쪽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누워 있어서 딱 가운데로 나눴을 때 이쪽이 라이트 하트, 이쪽이 레프트 하트일 것이냐? 안 그래요. 또. 이게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갖고 레프트 하트는 거의 안 보여요. 앞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여기쯤에 레프트 하트와 라이트 하트의 경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라이트 하트가 살짝 보이고 앞에 보이는 대부분은 라이트 하트예요. 네, 그렇게 보여요.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CPR 할 때 여기 심장의 위치 중에서 특히 하여튼 심장의 한가운데가 될 만한 위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내지는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 여기쯤을 눌러야 돼요. 여기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생겼고 표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겉에 껍데기를 좀 까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하트는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라이트 하트도 라이트 에이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 레프트 하트도 레프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벤트리클. 그리고 서큘레이션의 순서는 지금 레프트 벤트리클로부터 나가는 것부터 아까 얘기를 했죠. 에오타로. 에오타 요거예요. 에오타가 겉에서 보면 파묻혀 있어요. 요거 지금 깐 거 요거 있죠. 요거에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에오타와 레프트 벤트리클이 연결된 거는 안쪽에 묻혀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에서 보이지 않는 저 뒤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게 에오타예요. 빨갛게 표시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레프트 벤트리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나가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저 뒤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을 돌고 돌아올 때 베인을 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나가는 길은 큰 거 하나, 그냥 이게 이제 하나가 나가서 여기서 쫙 브랜칭이 되는데 들어오는 건 큰 게 두 개가 있어서 위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superior vena cava라고 하고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inferior vena cav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라이트 에이트리움에 모여지는 거예요. 요만큼이 라이트 에이트리움이에요. 그리고 라이트 에이트리움과 라이트 벤트리클 사이에는 밸브가 있어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상황이고 라이트 벤트리클로부터는 렁으로 블러드가 가죠. 예. 렁이 양쪽에 여기 이렇게 있죠. 렁이. 그래서 여기서 블러드가 나가는 건 이게 앞에 딱 보여요. 이게 펄모너리 아터리예요. 그러니까 렁으로 가는 아터리. 펄모너리 아터리거든요. 이게. 요거는 딱 올라가면서 바로 양쪽으로 쫙 이렇게 브랜칭됩니다. 레프트 렁과 라이트 렁. 그래서 올라가면서 쫙 양쪽으로. 이쪽 브랜치만 보이지만 이쪽으로도 브랜치가 하나 있어요. 렁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렁을 돌고 그 다음 블러드는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오죠. 레프트 에이트리움에는 요 지금 앞에서 안 보이는 저 뒤쪽으로 펄모너리 베인들이 푹푹푹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정확히 보면 여기 구멍들이 있어요. 그 렁으로부터 오는 블러드가 들어오는 구멍들이 뒤에 있어요.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뒤쪽에. 뒤에 여러 개의 베슬들이 달려 있어요. 앞에서는 안 보여요. 이건. 그러고 나서 레프트 벤트리클, 에오타. 다음에 스피리어 인피리어 이렇게 하는 바로 모아서 라이트 벤트리클, 펄모너리 아터리. 펄모너리 베인 타고 이 뒤로 들어와서 레프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벤트리클 다시 해봅니다. 1분. 쭉 돌아서 1분.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여기로 들어오는데 1분 걸린다는 얘기죠.
대략 아주 러프하게.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심장은 꺼내놔도 뜁니다. 그런 걸 볼 일은 없었을까? 그 쥐 잡아서 쥐 심장을 볼 일이 없었을까? 그냥 심장을 우르르 가위로 툭 이렇게 꺼내놔도 한참 동안 안 뜁니다. 그리고 그냥 그 피지올로직 솔루션에 넣어놓으면 조금 더 뛰고 피지올로직 솔루션을 심장에다 퍼퓨전을 해주면 뭐 하루 이틀 계속 뜁니다. 하루 이틀.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근육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셉스 머슬이 있다. 이 근육은 뇌에서 신호를 줘야 뛰죠. 아니 뛰는 게 아니고 수축을 하죠. 뇌에 있는 그 모터 뉴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터 센터에서 시작해서 뉴런을 타고 시그널 임펄스가 이렇게 쫙 내려가서 여기 이노베이션이 돼서 이게 그 신경으로부터 나오는 아세틸콜린이 머슬에 작용해서 슉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뉴럴 컨트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머슬, 일반적인 머슬들은 심장은 밖에 꺼내놔도 뛴다는 얘기는 뉴로날 인풋이 없어도 뛴다는 거고 심장 어딘가에 스스로 일렉트리컬한 임펄스, 그러니까 수축을 일으키기 위한 일렉트리컬 임펄스를 만드는 곳이 있다는 뜻이죠. 그게 여기입니다. SA 노드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시노 에이트리알 노드. 이게 사이너스와 에이트리움 사이에 있다 그래서 시노 에이트리알 노드인데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수피리어 베나 케바랑 라이트 에이트리움이랑 사이쯤에 있어요. 파묻혀 있어요. 이게 뭐 실제로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딱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에이트리알 셀의 일부가 특화된 그런 구조물이고 육안적으로는 구별이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조직학적으로 보면 그런 특수한 세포가 여기 있어요. 노드, 그런 노달 셀들이 여기 있고 여기서 이 셀들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스폰테니어슬리 쭉 올라가다가 액션 포텐셜 퉁 생겼다가 또 한참 있다가 쭉 올라가다가 액션 포텐셜 퉁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대략 1초에 한 번씩 이런 오토매틱한 임펄스 제너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액션 포텐셜이 스스로 외부에서 자극 없이 아무 자극 없이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오토매티시티라고 하죠. 그냥 그 외부의 컨트롤 없이 지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임펄스가 생기면 이제 이 임펄스는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에이트리움 전체로 쫙 퍼집니다. 이 라이트 에이트리움뿐만 아니라 레프트 에이트리움까지 에이트리움 전체에 쫙 퍼져요. 이 임펄스는 세포에서 세포로 쫙 타고 가는 거거든요. 전기가 가듯이. 실제로 전기가 움직이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마치 전기가 움직이듯이 매우 빠른 속도로 쫙 퍼집니다. 임펄스가. 근데 벤트리클로는 못 넘어가요. 에이트리움은 좌우에 쫙 퍼지는데 벤트리클로는 못 넘어가는 이유가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 사이에는 절연이에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전기 임펄스가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퍼져. 대신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 사이에 AV 노드라고 하는 에이트리오 벤트리클라 노드라고 하는 특별한 또 AV 노드와 비슷한 성격의 세포들 그룹이 있어서 에이트리움의 임펄스가 여기 오면 여기를 건너서 벤트리클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에이트리움으로부터 벤트리클로 임펄스가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데 통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은 동시에 수축하는 게 아니죠. 에이트리움이 수축해서 벤트리클로 블러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에이트리움이 수축이 끝난 상태에서 벤트리클이 수축해서 에오타로 또는 펄모너리 아터리로 블러드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에이트리움과 레프트 에이트리움은 같이 수축하고 라이트 벤트리클과 레프트 벤트리클 또 동시에 수축하고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수축하면 안 되죠. 네, 동시에 수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AV 노드를 건너갈 때 이 임펄스가 딜레이가 돼요. 살짝 늦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늦어져서 얘가 수축이 끝날 때쯤에 벤트리클에 그 임펄스가 전달돼요.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벤트리클 전체에 사실상 거의 동시에 이 임펄스가 전달돼서 다 같이 수축을 해야지 서서히 임펄스가 전달돼서 이 위는 수축 시작했는데 밑은 아직 안 했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풍선 생각하면 돼요. 풍선을 우리가 딱 잡고 동시에 쫙 눌러야 풍선에서 물이 쫙 나가지 밑에만 이렇게 잡으면 위로 볼록해지고 위만 잡으면 아래로 볼록해지잖아요. 벤트리클이 동시에 같이 수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넓은 벤트리클 리전에 동시에 임펄스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임펄스가 전달이 아주 빠른 속도로 되는 굵은 와이어를 타고 일단 전신적으로 벤트리클 전체로 이 빠른 임펄스가 전달이 된 상태에서 또 이게 막 브랜칭이 돼서 각각의 세포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런 굵은 전도 속도가 매우 빠른 이 굵은 와이어에 해당하는 거를 히스 번들, 처음에 굵은 선 히스 번들, 그 다음에 이 두 개로 나눠진 거를 번들 브랜치, 그 다음에 그거에서 더 브랜칭돼서 나온 걸 퍼킨지 파이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뭇가지 퍼지듯이 처음에 번들, 히스 번들에서 번들 브랜치, 퍼킨지 파이버 이렇게 브랜칭이 쫙 되고 그거로부터 각각의 세포에 쫙 임펄스가 거의 동시적으로 전달됩니다. 이게 컨덕션 시스템이에요. SAA 노드에서 생긴 임펄스가 액션 포텐셜이 에이트리움을 거쳐서 AV 노드에서 한 단계 딜레이 돼서 벤트리클로 넘어가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히스 번들, 번들 브랜치, 퍼킨지 파이버까지 쫙 퍼진 상태에서 각각의 말단 벤트리클라 셀, 머슬 셀들에 거의 동시적으로 전달되는 이 시스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강의에서 아마 다룰 시간은 없겠지만 이런 임펄스의 생성이나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그거죠. 부정맥. 아리스미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심장마비로 사망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심장마비는 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벤트리클라 피브릴레이션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벤트리클라 피브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한 아리스미아의 거의 이제 맨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은 아리스미아로 죽는 거예요. 이거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조직학적으로 보면 벤트리클라 머슬셀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바이셉스 같은 데 있는 머슬셀하고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긴 그런 세포예요. 스켈레탈 머슬이라고 하죠. 이런 여기 있는 머슬. 그게 이렇게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스트리에이션 하여튼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직학적으로 염색해서 보면. 그래서 이게 스켈레탈 머슬셀하고 카디악 머슬셀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머슬셀 하나하나를 보면 이렇게 스핀들 쉐이프입니다. 아니 스핀들이 아니고 실린더 쉐이프예요. 이렇게 원통 모양 하나하나를 보면 만약에 이걸 셀을 떼어내서 하나하나를 보면 원통 모양인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콜라겐 파이버들에 막 담겨있는 콜라겐 파이버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이걸 감싸고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가끔 안주로 먹는 염통, 닭염통, 그거 엄청 질기죠. 콜라겐이 많아서 질겨요. 그냥 머슬만 있으면 부드럽죠, 고기가. 그런데 이 그 마이오카디움에 있는 이 원통 모양의 이 세포들은 실제로 보면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게 어디까지가 하나의 세포인지가 구별이 잘 안 되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통 모양의 세포가 세포들끼리 원통과 원통이 붙어 있어요. 이게 세포와 세포의 경계거든요, 실은. 붙어 있어요. 이게 핵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2개씩, 3개씩 정도가 아니라 실은 거의 벤트리클 전체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들이 다 그냥 서로 달라붙어서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는 의미에서 신시티움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봤을 때 구별되지 않는. 왜 이렇게 신시티움 형태로 돼 있을까요?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과 셀이 컨택트를 하고 있어서 서로 접합하고 있는 이 부위는 실제로 셀과 셀을 타이트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렉트리컬 임펄스에 대해서 동시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와 이거 사이에 실은 사이토졸이 연결돼 있어요. 다른 세포인데 사이토졸이 서로 통해.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갭 정션이라고 그러죠. 이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네. 갭 정션. 그래서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사이토졸이 그걸 서로 연결돼 있어. 대신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은 통과를 못해. 큰 프로테인 같은 거는 통과를 못하는데 작은 이온들 같은 거는 자유롭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리컬 임펄스는 주로 이온의 무브먼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온의 무브먼트가 자유로우니까 마치 이렇게 요 세포와 요 세포가 실은 두 개의 세포인데 하나의 세포처럼 쫙 정기적으로 반응한 같이 동시적으로 그런 식으로 컨트랙션이 나타날 수 있게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심장의 그로스 아나토미 크게 봤을 때 어떤 스트럭처들로 돼 있고 마이크로 아나토미 즉 히스톨로지 조직학적인 현미경적인 수준에서는 어떤 구조로 돼 있는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런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 세포가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제 펑션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장의 기능은 되게 심플하죠. 심장의 기능은 아주 심플하죠. 뭐 리버나 키드니처럼 뭐 이런 기능도 있고 뭐 이런 기능도 있고 엔도크라인 펑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매우 심플하죠. 그냥 컨트랙션을 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블러드를 한 번에 레프트 벤트리클의 경우 한 번에 뭐 7, 80ml를 수축을 쫙 해가지고 에오타 쪽으로 뿜어낸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수축한다. 임펄스가 오면 수축한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쉬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면 안 되잖아요. 쉬지 않고 이걸 해야 되니까 에너지 디맨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오간들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하트 하나가 전체 블러드 퍼퓨전 중에 5% 내지 10%, 한 10% 정도 거의 내 기억에 한 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블러드 플로우를 받고 있어요. 에너지 디맨드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지금 현재 뭐 하루에 2,000, 3,000 킬로칼로리 쓰고 있는 것 중에 한 200쯤은 심장이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이 ATP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 ATP가 컨트랙타일 워크를 한 거죠. 그래서 ATP에 의해서 액틴 마이오신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컨트랙션 쫙 일어났다가 릴렉세이션 된 다음에 또 컨트랙션이 일어났다가 어쨌든 ATP입니다. 이 에너지의 원동력은.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글루코스를 포함한 이런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다음에 팔미테이트를 포함한 패티 애시드, 우리 전에 얘기했죠, 다 이거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 서브스트레이트로 작용하고 ATP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데 이게 오감마다 조금 이런 뭘 먹고 사느냐 이게 조금씩 다르죠. 뭘 먹고 사느냐 이런 게 조금씩 다른데 이 심장이 이런 면에서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예를 들면 브레인은 얘기했죠. 브레인은 얘는 단 것만 먹어. 기름진 거, 단백질 이런 거 안 먹어. 아미노산, 패티애시드 이런 거가 브레인이 쓰는 에너지의 원료로 작용하는 건 아주 조금밖에 없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글루코스만 먹다시피 해. 단 것만 먹어. 그리고 이제 뭐 글루코스가 혈중에 부족하면 기껏해야 케톤 바디 정도. 패티애시드 자체 말고 패티애시드 그나마 한번 씹어서 소화시켜서 좀 먹기 좋게 만든 케톤 바디 정도. 그 정도 먹는 거예요. 브레인이. 까다로워 식성. 얘는 아무거나 먹어요. 그게 특성이야.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는다. 주는 대로 먹는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뭐 브레인은 지치면 잠도 자고 어떨 때는 이런 일을 하고 어떨 때는 저런 일을 하지만 어쨌든 하는 일의 성격이 되게 비슷하고 막 그런데 얘는 하여튼 언제나 꾸준하게 ATP를 많은 양을 만들어서 컨트랙션을 해서 계속 한 번에 7, 80ml의 블러드를 1분에 막 60회, 70회씩 짜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가려먹을 수가 없는 처지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위주의 어떤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직후 이게 이제 막 소화 흡수가 되는 그런 식사를 하고 나서 한 한두 시간 정도 지난 상태라고 봅시다. 그러면 혈중 글루코스 레벨이 높죠. 예, 높은 상태예요. 하루 중에 제일 높은 상태, 식후 한두 시간 정도. 이때는 혈중 글루코스가 많으니까 글루코스를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한참 시간이 지났다. 몇 시간 정도 지났다. 한 뭐 너댓 시간 정도 지났다. 그러면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글루코스는 농도가 낮으니까 세이브를 해야 되고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이제 패티 애시드를 쓰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패스팅 상태에서 오버나이트 했다. 그럼 주로 패티 애시드를 에너지로 써요. 근데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주로 기름진 뭐 성분이 리피드 성분이 많은 이런 식사를 했다. 그럼 또 이게 TG나 프리 패티 애시드를 거의 써요. 이럴 때는. 글루코스는 별로 안 쓰고. 자,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스켈레탈 머슬이 많이 움직이는 상태, 막 달리기를 하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스켈레탈 머슬이 글루코스를 엄청 먹죠. 얘가 운동할 때. 그러니까 고강도의 운동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글루코스를 막 완전히 옥시데이션 못 시키고 락틱 애시드 형태로 막 컨버전 시키잖아요. 그래서 블러드에 글루코스는 쑥 떨어지면서 락틱 애시드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락틱 애시드를 먹어요. 굉장히 에너지 메타볼리즘에 있어서 버서타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조건에 따라서 어베일러빌리티에 따라서 자기가 그거에 어댑테이션해서 주어진 거를 그냥 먹고 산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서브스트레이트의 어베일러빌리티에 따라서 어번던트한 거를 먹는 거죠. 패티 애시드가 많을 때 패티 애시드 먹고 글루코스가 많을 때 글루코스 먹고 락틱 애시드가 많을 때 락틱 애시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게 옥시젠 이펙트 당연히 있죠. 옥시젠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패티 애시드를 못 쓰는 상태가 되는 거죠. 패티 애시드는 옥시젠 없이는 에너지를 아예 못 만들고 그리고 또 옥시젠이 있다고 해도 글루코스에 비해서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옥시젠이 더 많이 필요하죠. 메타볼리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옥시젠이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글루코스를 상대적으로 패티 애시드에 비해서 글루코스를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루코스와 패티 애시드 같은 서브스트레이트가 서로 컴피티션, 이게 컴피티션이라고 표현하면 얘네 둘이 뭐 실제로 컴피티션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셀렉션이 되느냐 하는 걸 보면 이게 실제로 세포 내에서 이런 셀렉션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런 것들이죠. 주로 우리가 이제 생화학 시간에 배운 것들. 예를 들면 사이트레이트가 그러니까 패티애시드가 높은 상황에서는 세포 내 패티애시드가 높고 패티아실 코에이 높아지면서 패티아실 카르니틴이 이제 그 마이토콘드리아에 업테이크 돼서 다시 패티아실 코에이가 돼서 베타 옥시데이션 거쳐서 이제 ATP가 패티애시드로부터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면 아세틸 코에이가 증가하고 아세틸 코에이에 의해서 TCA 사이클에 피딩 돼가지고 사이트레이트도 높아지고 사이트레이트가 일부가 막 세포 밖으로 마이토콘드리아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이 사이트레이트가 세포 사이토졸에서는 포스포프락타이네이즈 같은 엔자임을 억제하잖아요. 그래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상대적으로 억제하고 글루코스 안 써도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거꾸로 글루코스가 많고 뭐 파이루베이트가 마이토콘드리아로 피딩이 많이 되고 그거로부터 파이루베이트 오리진의 아세틸 코에이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거로부터 결과적으로 말로닐 코에이가 증가하고 패티 애시드가 컨섬션 되기보다는 오히려 신테시스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조건에서는 카르니틴 팔미토일
카니틴 팔미토일 트랜스퍼레이즈 맞죠? 예. 그래서 그 패티 애시드의 마이토콘드리얼 업테이크와 베타 옥시데이션 과정의 레이트 리미팅 엔자임이 억제돼서 상대적으로 패티 애시드의 유틸리제이션을 억제되고 오히려 TG 쪽으로 가고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더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서로 어느 쪽이 많으면 이쪽이 억제되고 이쪽이 많으면 저쪽이 억제되는 식으로 컨트롤이 되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너무 뻔한 얘기를 오래 했나?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이것도 메타볼리즘에서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던 사실인데 이게 뭐 패티애시드가 많으면 패티애시드를 쓰고 글루코스가 많으면 글루코스를 쓰는데 둘 다 없으면 어쩔 거냐고. 둘 다 없어도 심장은 뛰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심하게 없으면 죽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스타베이션 상황이 좀 오래 가서 이게 뭐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에너지 소스가 별로 없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심장은 뛰어야 되니까 심장은 이런 에너지를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머슬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런 글라이코젠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TG를 또 자체적으로 스토리지를 하기도 해요.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에너지 만들 수 있는 소스 제일 대표적인 거 두 개, 글루코스와 패티애시드를 둘 다 이 오간 안에 심장은 다 저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글라이코젠 이거는 뭐 스켈레탈 머슬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머슬 매스의 한 1% 정도가 글라이코젠이에요. 이게 이제 글라이코젠이 만땅 찼을 때 이게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 막 이제 그 소모가 된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뭐 거의 디플리션 될 수도 있지만 만땅 찼을 때 한 1% 정도, 매스의 1% 정도만큼이 글라이코젠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는 거죠. 심장 안에. 리버나 스켈레탈 머슬에 있는 거 말고 리버에 있는 건 결국은 꺼집어내서 브레인이 나중에 굶었을 때 막 꺼내 먹는 거고 얘기했듯이 머슬에 있는 거는 안 내놓죠 얘네들은 지들이 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쓰려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글라이코젠의 신테시스나 글라이코젠의 유틸리제이션 과정 이건 우리가 이제 귀가 따갑게 생화학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 레귤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건 인슐린. 이거 뭐 다른 organ에서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글라이코젠이 유틸리제이션에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오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옥시전 텐션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하이폭시아나 이스케미아 상황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파스텔 이펙트 지금 글루코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패티애시드로는 옥시전이 없을 때 이게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 상황 또는 지금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하트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카디아가 아웃풋을 늘려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베타 아드레너직 스티뮬레이션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글라이코젠이 더 많이 막 부셔가지고 에너지를 더 많이 빨리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얘기했듯이 얘는 TG도 그러니까 아디포스 티슈가 아닌데 TG도 지가 그 심장 안에 저장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좋아하는 그거죠. 마블링. 아니 물론 마블링은 이제 심장 말고 일반적인 스켈레탈 머슬 얘기인데 머슬의 스켈레탈 머슬도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 안에 지방도 글라이코젠뿐만 아니라 지방도 저장될 수 있다는 거죠. 심장에도 있어요. 심장에도. 그래서 이런 리피드, TG 형태의 리피드가 저장돼 있다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한편으로는 패티애시드로부터 계속 다시 보충이 되고 한편으로는 쓰이고 이렇게 계속 턴오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럼 그런 소스들로부터 만들어진 ATP는 유틸라이즈가 있는데 어떤 과정에 소모가 되느냐? 당연히 수축하는 데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액틴 마이오신 인터랙션 하면서 ATP 막 컨섬션 될 텐데 그게 다입니까? 액틴 마이오신 인터랙션에 ATP 쓰이는 게 다일까요? 아니죠. 실은
액틴 마이오신 인터랙션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액틴 마이오신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건 실제로 컨트랙션이고 그 전에 일렉트리컬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근육세포는 다 마찬가지예요. 신경세포도 일단 이 세포의 액션 포텐셜이라는 게 생겨야 그거에 의해서 2차적으로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려면 이것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죠. 아이언의 무브먼트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이게 각각 이런 일렉트리컬 액티비티와 메카니컬 액티비티의 에너지가 각각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느냐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카디악 어레스트를 하면 일단 카디악 어레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일부러 심장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러니까 이거 얘기한 적이 없겠지? 카디악 어레스트. 심장을 일부러 마비시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심장 마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장 마비로 사망하셨어요 할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스노모입니다. 마비가 아니고 대개의 경우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근육이 마비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비되느냐? 포타슘 농도를 높이면 마비돼요. 이건 알죠. 포타슘 농도, 익스트라셀룰라 포타슘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지면 멤브레인 포텐셜이 디폴라라이즈 되죠. 네, 디폴라라이즈 돼서 디폴라라이즈드 된 상태가 되니까 그거는 흥분할 수가 없어요. 액션 포텐셜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도 싹 없어지고 메카니컬 액티비티도 싹 없어져요. 그 상태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심장 수술을 할 때 심장이 막 뛰고 있는데 이거를 바늘로 못 꼬맬 수가 없으니까 심장을 세우고 하거든요. 심장을 세울 때 카디악 어레스트, 카디악 마비 솔루션, 카디오 플레직 솔루션을 해요. 그래서 플레지아가 마비거든요. 심장 마비 용액 이라는 걸 쓰는데 카디오 플레직 솔루션. 그게 이제 하이포타슘 솔루션. 이걸 쭉 넣어주면 심장이 쫙 서요. 푹 늘어져. 마비돼서. 그 상태에서도 심장은 에너지를 씁니다. 생존을 해야 되니까. 수축은 안 하지만. 일을 안 해도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얼마 쓴단 말이에요. 그게 카디악 어레스트 상태에서 그럼 얼마나 없어지느냐를 보면 에너지 컨섬션이 그러면 이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과 관련된 에너지 컨섬션이 얼마냐를 알 수 있는데 그게 60-7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쓰고 있는 에너지의 한 3분의 1 정도는 30-40% 정도는 컨트랙션과 무관하겠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프로테인 턴오버 내지는 뭐 이런 각종의 퓨터 사이클, 글라이코젠 턴오버, TG 턴오버 이런 것들 다 이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잖아요. 컨트랙션 안 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의 에너지 컨섬션을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2 중에 그게 한 60-70%인데 그 중에 뭐 한 그러니까 이게 대략 얼마쯤 되나요? 한 4분의 1? 이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아이언 무브먼트에 사용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액티비티와 관련된 거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요 60-70%의 4분의 3쯤 예, 그 정도가 아까 얘기했던 메카니컬 액티비티에 사용되는 거예요. 대략 그림 그려주죠. 그러면 예, 그래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장의 피지올로지 중에서 우리가 그 앞서에서도 지금 그런 일렉트리컬 액티비티, 그 다음에 컨트랙타일 액티비티를 구별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출발점은 컨트랙션이 일어나기 위해선 이런 일렉트리컬 액티비티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라는 거는 이런 아이온의 무브먼트들로 일어나는 거죠. 아이온들이 움직여서 커런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라는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아이언의 디스트리뷰션이 이온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고 이게 액션 포텐셜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셀바이올로지 수준에서 우리가 다루는 지식이니까 조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이 아이언의 뭐 디스트리뷰션과 무브먼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일단 셀 멤브레인은
세포 안과 밖을 구별해주는 경계로서 역할을 하고 멤브레인에 포텐셜이 생기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연체인 거죠. 근데 이거는 물에는 퍼미어블 합니다.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피드에 물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워터 포어들이 어느 세포에나 있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물론 그냥 이런 멤브레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아이온들의 무브먼트들과 비교했을 때 물 몰레큘 자체의 무브먼트는 자유롭다고 보면 돼요. 대신 이 물의 플로우를 결정하는 인자는 오스몰라리티죠. 오스몰라리티. 물은 항상 오스몰라리티가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흐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온들, 뭐 이게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케타이온이냐 애나이온이냐를 떠나서 이온들은 멤브레인에는 안 녹고요. 멤브레인을 통해서 디퓨전이 될 수는 없고, 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는 스페시픽한 채널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셀 멤브레인은 대부분의 이온들에 대해서는 아주 셀렉티브한 퍼미어빌리티만 있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온들이 통과를 잘 못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테인이나 오가닉한 애나이온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세포 안에 있으면서 세포 밖에는 별로 없는 이런 물질들이죠.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셀 멤브레인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런 조건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생명체 기원은 아마도 바다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포 안이든 밖이든 이 플루이드에 녹아들어 있는 이온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듐 클로라이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결과적으로 세포 안팎의 플루이드를 비교해 보면 세포 바깥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세포들 사이의 플루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이온은, 제일 양이 많은 거는 소듐이고, 애나이온으로는 제일 많은 게 클로라이드, 그 다음으로 바이카보네이트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세포 안의 경우에는 이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이쪽이 세포 바깥에 지금 얘기한 소듐 클로라이드로 되어 있는 이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의 아이온의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주로 소듐,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와 바이카보네이트가 양쪽으로 봤을 때 제일 많고, 세포 안쪽으로 보면 양이온은 압도적으로 포타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듐은 아주 양이 적고, 이런 상태죠. 그 다음에 이게 케타이온이고, 애나이온의 측면에서 보면 프로테인들 중에 상당수가, 프로테인은 뭐 아미노산의 조성에 따라서 양이온 상태일 수도 있고 음이온 상태일 수도 있는데, 프로테인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음이온의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음이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프로테인이 아니더라도 포스페이트나 다른, 이건 오가닉한 건 아니지만 다른 오가닉한 애나이온들, 예를 들면 뭐 글루타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농도가 굉장히 다 합치면 굉장히 높아요. 하나하나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다 합치면. 이 종류가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임퍼미어블 하죠.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대략 농도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이게 세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아이온의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 엄청 긴데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시도를. 원래 이거 너무 길어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생명의 기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바닷물 속에서 유기물이 생겨났어요. DNA가 먼저 생겨났는지 프로테인이 먼저 생겨났는지, 뭐 요즘은 아마도 RNA가 제일 먼저 생겼을 거라고 얘기하죠. RNA가 막 그들이 말이 맞다고 치고 RNA가 막 생겨났다고 칩시다. RNA가 막 생겨났어. 뭐 자기 복제가 가능해.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얘가 셀 멤브레인을 가지고 울타리를 쳐서 세포 바깥과 안에 경계를 만들었겠죠. 지금 형태의 세포는 뭐 바이러스 같은 거는 제외하고
다 그렇게 생겨 있으니까요. 자, 멤브레인을 갖고 경계를 쳤어. 그래서 이 경계를 치는 이유는 뭐예요? 세포 안에 있는 거가 세포 밖으로 막 흘러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모여있게 하는 거죠. 우리 거. 남이 못 가져가게.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가둬놓는 거죠. 그런 상태가 딱 됐어요. 그런 상태가 딱 됐을 때 울타리를 딱 치고 났을 때 그때 실은 알고 보면 그 안에 이제 RNA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오게닉한 몰레큐들이 많이 쌓였다면 다 죽어야 돼요. 다 터져 죽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셀 밖으로 못 나가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셀 바깥으로 못 나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처음의 상태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겠죠. 셀 안에나 밖에나 다 이런 상태였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여기에 이런 오게닉한 물질들이 점점 많아진 거야. 그럼 셀 바깥은 이 상태인데 셀 안은 이게 많아. 오스몰라티가 높죠. 터져 죽어요. 계산상 다 터져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이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소듐 펌프가 돌아가야 돼요. 소듐을 퍼내고 다른 이온으로 대체. 포타슘. 소듐 클로라이드 퍼내고. 이게 소위 물리학적으로 도난 평형이라고 해서 도난이라는 물리학자가 제시한 물리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이건 물리학적인 법칙이에요. 계산상 이렇게 안 되고는 세포가 세포 바깥과 안에 오스몰라티가 같은 채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듐 펌프는 소듐을 계속 퍼내면서 포타슘을 세포 안으로 들여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유지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소듐 펌프인데 이 소듐 펌프는 생명의 기본적인 리ኳ이어먼트라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결국은 다 터져 죽어요. 예, 그래서 그런 원리에 출발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됐고 이 상태에서 딱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이 상태가 되면서 소듐은 계속 퍼내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이 포타슘은 세포 안에 농도가 높은데 세포 바깥에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세포 밖으로 같이 나갈 수 없는 N이온들 때문에 잡혀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 얘네들이 잡혀있는 거야.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N이온들 때문에. 길은 열려있어요. 포타슘 나갈 수 있는 길은. 그런 결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뭐 셀발로드에서 대충 배웠을 테니까 결국은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는 이온의 디스트리뷰션,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의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결정된다. 그게 뭔 얘기냐면 이게 논스피케이션이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배운 적은 있으나 이게 뭔 소리인지 언제 들어도 잘 모르는 그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 근데 언제나 양이온 수와 음이온 수는 같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일렉트리컬리 뉴트럴 해야 된다는 법칙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렉트리컬리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근데 문제는 세포 안에 세포 밖으로 못 나가는 음이온들이 잔뜩 있어. 그러니까 양이온들은 밖에 있는 양이온들은 들어오고 싶어하고 안에 있는 양이온들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근데 밖에서 들어오고 싶은 양이온, 소듐이죠. 얘는 길이 없어서 못 들어와. 포타슘은 길은 있는데 못 나가. 조금 나가려고 하다 보면 전기적으로 뉴트럴리티가 안 되니까 붙잡혀. 그래서 농도 경사로 보면 나가고 싶고 전기 경사로 보면 들어오고 싶은 이런 상태에서 들어올까 나갈까 들어올까 나갈까 하고 있는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포타슘 농도가 높으면 카디오플레지아가 된다는 거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근데 바깥에 포타슘이 엄청 많아졌어. 포타슘 농도가. 그럼 어떻게 돼요? 농도 경사가 없어지죠. 농도 경사는 없어지고 전기 경사는 그대로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포타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농도 경사 때문에 나가려고 하고 전기 경사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가려는 힘은 없어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힘은 남아있으니까 들어와요. 포타슘. 한없이 들어오진 않죠. 또다시 어떤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될 때까지 들어오겠죠. 양이온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멤브레인 포텐셜이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 쪽으로 가요. 이 현상을 우리가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디폴라리제이션을 일으킨 상태로 유지하면 액션 포텐셜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포타슘의 농도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얘기한 거고, 정상적인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이온의 디스트리뷰션 상태에서 일렉트리컬 포텐셜은 세포 안이 바깥에 비해서 마이너스 80 내지 90 정도 되는, 왜냐하면 세포 안에는 이만큼이고 세포 밖은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전기적으로 디폴라리제이션을 일으키는 임펄스가 저 멀리 SA 노드로부터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뭐죠? 여기서 일어나는 일, 여기서 이거 일어나는 일, 요 포인트에서 일어나는 일 맞추면 출석. 오, 박재범 학생, 소디움 포타슘 ATPase입니다. 정확히 소디움 펌프, NAK 펌프라는 게 이제 소디움 펌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디움 포타슘 ATPas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디움 펌프가 뉴런에만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크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크게. 이게 뭔가 새로운 걸 10개 아는 것보다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 하나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산 보람이 있어요. 네.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를 잘못 알았던 것 자체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나도 그런 일 많거든요. 나도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잘못 알고 있는 거가 문제지, 자기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다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없네? 5초 이상 기다렸는데. 어렵나 그게? 소디움 펌프가 열리는 거죠. 소디움 펌프 소디움 채널이 열리는 거죠. 소디움 채널이. 아까 얘기했듯이 소디움은 못 들어오게 막혀 있는데, 농도 경사로 보나 전기 경사로 보나 들어오고 싶죠. 소디움은 세포 바깥에 엄청 높고 세포 안은 낮고, 전기적으로도 양이온이니까 세포 안에 있는 음이온들한테 끌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소디움은. 근데 못 들어와, 멤브레인에 막혀서. 근데 채널이 있어. 그래서 얘가 열어주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 폭발이에요. 이 폭발, 이거 팡, 디폴라리제이션. 그래서 소디움 채널이 열리는 거가, 이게 이제 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뉴런셀에서도 그거입니다. 뉴런셀에서도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 게 소디움 채널이 열려서 팡,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거는 이 뒷부분은 다르지만. 그래서 소디움 채널이 팡 열려서 소디움이 샥 쏟아져 들어오면서 세포 내가 마이너스 80mV, 80 내지 90mV였던 거가 오히려 플러스 쪽으로 쫙 올라가는 거. 이 현상을 우리가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죠. 디폴라리제이션. 마이너스 쪽으로 폴라라이즈 돼 있던 거가 디폴라라이즈 되는 거죠. 이게 액션 포텐셜의 출발이고. 근데 이 소디움 채널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가 세포 바깥이고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 닫고 있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게 열어줬다가 한참 있다가 닫고, 이게 아니죠. 게이트가 2개 있는 채널이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게이트, 인액티베이션 게이트, 또는 다른 말로 뭐 M 게이트, H 게이트 이렇게 부르는, 어쨌든 게이트가 2개 있어서, 이거 채널은 이 경로를 말하는 거고요. 게이트는 이거 경로를 가로막는 문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문짝이 2개가 있어요.
그런 데들 있죠. 이중문. 그래서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 팡 하고 액션 포텐셜이 오면 누가 와서 뒤통수를 탁 치면 빡 하고 이제 여는데 이 게이트가 동시에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액티베이션 게이트, 즉 채널을 여는 쪽으로 작동하는 게이트가 먼저 움직이고 인액티베이션 게이트, 채널을 닫는 게이트가 조금 있다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채널은 열리는 게 아니라 잠깐 열리는 거예요. 닫힌 상태에서 열린 상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 잠시 열린 상태가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대 과정으로 리폴라라이즈 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팡 열렸던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때는 계속 닫힌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상태가 다른 거예요. 닫힌 상태 1, 닫힌 상태 2, 닫힌 상태 3. 원래 상태. 열린 상태 그냥 하나. 닫힌 상태 1, 닫힌 상태 2, 닫힌 상태 3. 원래 상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카디악 피지올로지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스미아로 죽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소듐 채널이 팡 하고 열렸다가 조금 있으면 닫혀요. 대신 조금 있다가 약간 뒤늦게 칼슘 채널이 열립니다. 그래서 칼슘 채널 때문에 또 커런트가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게 소듐 펌프라는 사실을 아무도 진짜 모른다면 이것도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지? 너희 둘 다 몰라? 셀바이올로지 이런 내용이 안 나오나? 나올걸? 나올 텐데. 포타슘 채널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죠. 포타슘은 원래 농도 경사를 보면 나가고 싶은데 전기 경사 때문에 잡혀 있었죠. 전기 경사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껏 나간다고요. 채널은 원래 열려 있었고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듐, 그다음에 그다음 순서로 칼슘 막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포타슘이 이제 덕분에 이 못 나가는 음이온들 너네들이랑 매칭시키고 나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포타슘 채널을 통해서 나가면서 리폴라리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리폴라리제이션 된 이 상태는 사실은 원래 상태와 똑같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듐, 칼슘이 막 들어와 있고 포타슘은 일부 나가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서서히 노멀라이즈 됩니다. 서서히 노멀라이즈 되는 건 어떻게? 소듐 펌프. 소듐 펌프가 돌죠. 열심히. 그래서 소듐 내보내고 포타슘 다시 들여보내고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죠. 이걸.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 얘기한 요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고 하는 이 내용이 모든 셀에 사실은 적용되는 일렉트로피지올로직한 프린시프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알면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는 동안 이게 벤트리큘러 마이오사이트에서 액션 포텐셜을 표현한 거고요. 셀마다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뉴런은 어떤 모양이냐면 뉴런에는 칼슘 커런트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소듐 커런트만 있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SA 노드 같은데, AV 노드 같은 데는 소듐 커런트는 없고 칼슘 커런트가. 뭐 이런 식으로 세포마다 조금씩 달라요. 모양이. 근데 이제 티피컬한 벤트리큘러 마이오사이트에서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그래서 이때 이런 전기적인 어떤 커런트 중에 어떤 이온들이 그런 커런트를 일으키느냐 하면 처음에는 나트륨, 소듐,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포타슘. 방향은 반대지만 이게 0.1, 0.2 세컨드 단위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이 하여튼 0.2초에서 0.3초 길게 잡아야 뭐 이 정도 걸리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는 동안
세포 내로 칼슘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실제로 컨트랙션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메디에이터다. 이거는 우리가 알죠. 근데 칼슘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컨트랙션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칼슘이 들어오면 칼슘은 컨트랙션을 일으킨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포 바깥에서 들어온 칼슘이 컨트랙션을 일으키는 거는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지금 얘기한 액션 포텐셜에서 칼슘 채널이 열렸을 때 칼슘들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이 칼슘은 사실은 이 자체가 컨트랙션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세포 안에 있는 칼슘의 저장고로부터 실제 컨트랙션을 일으킬 칼슘을 모빌라이즈하는 메디에이터 역할을 해요.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포 내의 칼슘의 저장고는 어디죠? 어느 세포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죠. 예.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쪽은 칼슘이 다 엄청 높죠. 예.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게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의 멤브레인인데 심장의 경우, 근육의 경우에는 이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을 근육에 있는 거를 특별히 그 ER이라고 부르지 않고 SR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이제 엔도플라스믹이 아니고 사르코플라스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종의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인데 근육에 있는 걸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SR 이렇게 불러요. 사르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칼슘 릴리스 채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에 있는 칼슘 채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채널이에요. 라이아노딘 리셉터라고도 부릅니다. 라이아노딘이라고 하는 드럭의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칼슘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칼슘 채널을 세포 밖에서 들어온 칼슘이 자극하면 이거로 이 칼슘 채널이 열려서 SR 안에 있던 칼슘들이 샥 하고 사이토졸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칼슘에 의해서 칼슘 릴리즈가 촉진된다 해서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릴리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칼슘은 세포 밖에서 칼슘 채널을 통해서 액션 포텐셜 때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라이아노딘 리셉터를 통해서 SR로부터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죠.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려 보면 세포 바깥의 칼슘 농도는 밀리몰라레인지입니다. 세포 바깥에 여기 밀리몰라레인지예요. 2밀리몰 전후 정도 돼요. 밀리몰라레인지입니다. 하여튼 세포 안의 농도는 낮을 때는 -7스몰라 0.1 마이크로몰라 정도 되고 높을 때는 10 마이크로몰라쯤 돼요. 그러니까 높아봤자 이거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높아봤자. 어? 1000분의 1 아닌가? 100분의 1, 100분의 1. 높을 때 한 100분의 1. 그죠? 높을 때 한 100분의 1, 낮을 때는 10,000분의 1.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낮아요. 이게 수돗물 뿐만 아니고 심지어 우리 증류수 제조기에서 나오는 물의 칼슘 농도도 이 정도는 돼요. 몇 마이크로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포는 세포 내의 칼슘 농도를 매우 낮게 유지하면서 특정한 시그널을 트랜스덕션 할 때 그 칼슘을 높이는 걸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는 칼슘 농도가 낮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릴리즈가 일어나면 이게 계속 높으면 안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죠, 이것도. 그래서 SR에서 나온 건 SR로 돌아가야 되고 밖에서 들어온 건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으로 보면 90% 정도가 SR에서 나온 거예요.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릴리즈의 앞에 칼슘은 다 합쳐서 한 10%도 안 되고 SR에서 나온 게 한 90%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드나드는 게 또 일부 있고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그래서 SR에서 나온 건 다시 SR에 있는 칼슘 펌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같은 양이 1초에 한 번씩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1초에 한 번씩 농도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셀 밖에서 들어온 거를 다시 퍼내는 게 생각보다 양으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셀 멤브레인에도 또 칼슘 펌프가 있는데, 그러니까 SR에도 칼슘 채널과 칼슘 펌프가 있고 멤브레인에도 칼슘 채널과 칼슘 펌프가 있는데, 멤브레인에 있는 칼슘 펌프로는 빨리 세포대의 이 높아진 칼슘을 빨리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를 이용해서 나트륨 경사가 있으니까 나트륨 들어오는 대신 칼슘을 내보내면 이 나트륨 경사를 이용해서 칼슘을 빨리 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줄어나가요. 그러면 칼슘이 나가는 대신 나트륨이 들어가는데, 이 나트륨은 당연히 나트륨 펌프로 해결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보통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면, 나트륨 들어오고 뭐 칼슘 채널, 나트륨 채널, 칼슘 채널을 통해서 이런 거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SR 칼슘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 내의 포지티브 이온들이 높아지는 커런트를 형성하는 거고요. 이것들이 노멀라이즈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나트륨 펌프, 그 다음에 칼슘 펌프 이런 것들이 작동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칼슘을 퍼내는, 빨리 퍼내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어느 세포에나 있는 나트륨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언제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세포 내에 이게 심근이 막 수축하는 시기를 우리가 시스톨리라고 하고, 시스톨 아니고 시스톨리예요, 발음이. 그리고 이완하는 시기를 다이아스톨리라고 하죠. 시스톨리, 다이아스톨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시스톨리 때 어쨌든 세포 내 칼슘이 원래 10의 마이너스 7승 몰라 정도였던 게 10의 마이너스 5승 몰라 정도로 샹 올라갔다가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 돌고 칼슘 펌프도 막 돌고 해가지고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컨트랙션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포 내 칼슘의 양을 모니터링하면서 컨트랙션을 같이 모니터링하면 세포 내 칼슘이 높아지는 정도와 컨트랙션의 정도는 거의 비례합니다. 세포 내 칼슘이 높아지는 정도를 그럼 이거 어떻게 이 차이를 본 거냐 하면, 이거는 세포 바깥의 칼슘 농도를 달리한 거예요. 세포 바깥의 칼슘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액션 포텐셜 때 들어오는 칼슘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릴리즈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세포 내 칼슘이 더 많이 올라가고 컨트랙션도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더 힘차게 블러드를 짜려면 세포 내 칼슘 농도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좀 짧은 시간에 너무 다양한 주제를 얘기한 것 같지만 그래도 힘차게 또 연이어 이번엔 조금 쉬워져요. 이제 심장이라는 오간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오버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오간, 베슬이죠. 베슬.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 중에 카디오 말고 바스큘라. 베슬에 대해서, 베슬도 역시 그 수축하고 이완함으로써 이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이 앞에서 그 우리가 프린시플에서 우리가 봤듯이 베슬이 수축하면 저항이 커지고 이완하면 저항이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를 조절함으로써, 사실은 그보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걸 보자면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를 조절함으로써 블러드 프레셔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베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베슬의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페리페랄 바스큘라 리지스턴스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 그게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보면 크게 두 가지 액시스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아테리올, 주로 아테리 중에서 아주 가느다래진 거를 아테리올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지? 소동맥? 세동맥?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아테리올, 그러니까 굵은 아테리와 카필러리 사이에, 카필러리 직전에 아주 작아진 브랜치를 아테리올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테리올에 있는 스무스 머슬이 수축하면 저항이 커지고 이완하면 저항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항이 결정됩니다. 이 아테리올 부분에서. 근데 그런 수축과 이완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로컬한 메디에이터들이 결정하는 게 있고 시스테믹한 레귤러터리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알고 보면 우리가 익숙한 건데 로컬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혈관이 있어. 우리 동네에 혈관이 하나 있는데 지금 블러드 플로우가 많아져야 될 것 같아. 우리 동네에 지금 에너지의 니드가 많아.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나옵니다. 아데노신이라든지. 이게 ATP 막 부서지면 ADP, AMP, 아데노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데노신이 많아지면 세포 내에 많아지면 얘네들이 셀 밖으로 흘러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혈관에 가서 지금 ATP가 많이 부서져. 에너지가 더 필요해.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이완시켜요. 이게 로컬하게 혈관을 이완시키는 일종의 로컬 호르몬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몸 안에 있는 로컬 로컬 호르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커피 마셨을 때 소변 많이 나오는 이런 거 예를 들면 아데노신 블락해서 나오는 거예요. 커피 마셨을 때 심장 두근거리는 것도 이거와 관련이 있고 커피의 액션이 이제 상당 부분은 아데노신을 블락해서 아데노신의 액션 액티비티를 블락해서 나타나는 효과고요. 또 아데노신 중요한 거 뭐였지? 이 약으로도 쓰고 또 뭐 있지? 하여튼 나중에 생각나면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메디에이터 나이트릭 옥사이드 있죠. 나이트릭 옥사이드. 이게 이제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NO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N노스, I노스, E노스 이게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부류가 있고 그래서 뉴런, 그 다음에 인플라마토리 셀, 그 다음에 이런 바스큘라 셀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이게 각기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바스큘라 엔도셀리알 셀에서 만들어지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이게 엔도셀리알 셀에서 만들어져서 그 밑에 있는 스무스 머슬 셀에 가서 작용을 하는데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원래는 엔도셀리움 디라이브드 릴렉세이션 팩터라고 불렀던 거예요. O2가 많으면 오히려 혈관은 수축하죠. 네, 그거 말고도 많아요. 애시드에 의해서도 이완되기도 하고. CO2도 또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조직에서는 이런 메디에이터들을 통해서 블러드 플로우가 더 많이 와야 돼. 조금만 와도 되겠어. 이런 거를 시그널을 보내고 혈관이 그거에 반응해서 수축하거나 이완하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축을 하면 어느 오간에 혈관이 수축을 하면 어느 한 오간에서 이런 로컬 메디에이터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 한 오간에서 예를 들면 손의 혈관들이 다 수축을 했다. 여기 있는 혈관들이 이 아테리올들이 쫙 수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블러드 플로우나 블러드 프레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로컬하지만 여러 회로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하나에서 저항이 증가한 거니까 전체 저항은 증가하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요소들의 변화가 없다면 프레셔는 높아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요소, 그러니까 프레셔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리지스턴스가 커졌으니까 카디아가 블러드 플로우가 작아져야 되죠. 그죠? 이게 커졌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블러드 플로우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카디악 아웃풋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블러드 프레셔가 올라가고 고혈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혈압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항상 모니터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런 원리예요. 그런 거 하면 이건 로컬한 거고
시스테믹하게 전신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이완시키는 자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뉴럴 시그널인데 뭐죠? 이거 질문에 대답하면 이런 아테리올라 스무스모스에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이완시키는 자극으로서 CNS에서 유래한 거가 뭘까? 그 메디에이터 또는 그 패스웨이의 이름을 혹시 아나요? 너네는 아니? 그 교감신경계, 교감신경. 운동신경 땡? 아니죠. 당연히 운동신경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지금 거의 상식에 가까운 건데 모르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오늘 행운입니다. 박채범.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토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셉스를 움직일 때 브레인으로부터 이 바이셉스까지 연결된 것으로서 척추에서 나와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이 닿아 있어서 거기서 이 바이셉스가 수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이런 거, 이 척추에서 나오는 여기까지 오는 근육까지 오는 이거를 모토 뉴런 운동신경이라고 해요. 운동신경.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컨트랙션이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근육이 됐건 뭐가 됐건 어딘가에 신경이 그런 식으로 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를 조절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식 못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자율신경계라고 부르죠.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상반된 작용을 하는 뉴런들로 되어 있죠. 하나는 교감신경계, 하나는 부교감신경계.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sympathetic nervous system, 부교감신경계는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경우와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경우는 효과가 반대거든요. 이거 우리가 아는 거잖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동공이 확대되고 뭐 머리카락이 서고 또 뭐 있어? 혈압이 높아지고 네. 여기 포함되죠. 혈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하트레이트도 빨라지고 네. 이게 뭐예요? 파이트 오 플라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거의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 파이트 오 플라이트 상황, 정말 위기에 맞서서 뭔가 싸워야 되거나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겪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바싹 머리카락이 서면서 동공이 확대되면서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이게 뭐 꼭 사실은 꼭 그런 파이트 오 플라이트 같은 아주 뭐랄까 원시적인 위급 상황이 아니고도 이런 일들은 많죠. 지금 뭐 시험을 봐야 돼. 뭐 지금 뭐를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못했어. 근데 지금 막 와서 지금 막 재촉을 해. 뭐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우리 몸의 컨트롤을 하는 거고 이걸 통칭해서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데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과는 달리 우리의 의식과 무관하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심장박동수를 빠르게 해야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빨라지고 있는데 아니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니까 안 빨라져도 돼 하고 말릴 수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야. 그래서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죠. 자율신경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걔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만약에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하면 주로 이제 수축시키는 자극이 주된 메커니즘인데 심파세틱 너버 시스템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그때 메디에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도파민 아니고 노르에피네프린이죠.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이름입니다. 노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이게 도파민과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도 이게 통칭해서 이런 것들을 카테콜아민이라고 해요. 카테콜린을 갖고 있는 아민 컴파운드. 이거의 프리커서는 타이로신이죠. 타이로신. 카테콜린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타이로신이고, 그래서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타이로신은 페닐알라닌으로부터 만들어질 수도 있고 타이로신 자체가 업테이크 될 수도 있는데, 이 타이로신으로부터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도파가 만들어지고 도파가 디카복실레이션 돼서 도파민이 되고 도파민으로부터 노에피네프린 생기고 에피네프린 생기고 뭐 이런 엔자이머틱 패스웨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계의 경우에는 그 너브 엔딩에서 노에피네프린이 나오고 부교감신경계의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하여튼 위급한 상황,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이게 활성화돼서 심파세틱 너브 엔딩으로부터 노에피네프린이 나오고 혈관에 이게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물론 얘기했듯이 얘가 오토노믹해서 지를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는데 어떨 때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는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 심파세틱 톤이 올라가니까 막 긴장하거나 위험한 상황 뭐 이런 거 말고 이 상황이죠. 아니요.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왜냐하면 요거까지만 오늘 얘기할게요. 요거까지만 오늘 얘기하지 마.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자,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블러드 프레셔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란 어떤 걸까? 왜 그럴까? 퍼피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온몸에 분당 5리터씩 온몸으로 블러드가 가고 있어. 지금 혈압이 100 정도고 일정하게 디스트리뷰션 돼서 간으로 한 20% 가고 키드니로 한 20% 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떨 때 과연 프레셔가 부족하게 될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브레인입니다. 브레인. 블러드가 퍼퓨전 되는 데 있어서 퍼퓨전 프레셔라는 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심장에서 보면 심장과 같은 높이에 있는 데는 사실은 여기에 블러드를 서큘레이션 시키는데 아무 힘이 들지 않아요. 근데 높이 있는 거면 물론 서큘레이션이 되니까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든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든 프레셔의 차이는 똑같아요. 들어올 때 프레셔가 똑같으니까. 문제는 여기 높은 데는 여기에 비해서 정조합이 낮아요. 네. 이게 만약에 요게 지금 한 50cm, 0.5m쯤 된다고 칩시다. 50cm, 0.5m라면 0.5m만큼의 정수압, 물이 0.5m만큼의 높이일 때 압력이 얼마나 걸리느냐 생각해보면 1기압이 10m 정수압에 해당하잖아요. 10m 워터. 0.5m면 1기압의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0 내지 40mm 머큐리 정도의 압력이 여기에 비해서 여기서 낮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압력이 0이면 여기 브레인에 음압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퍼퓨전 상태에서. 얘가 100일 때 여기는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누워있을 때는 어떨까요? 똑같죠. 서면 떨어져요. 여기 압력이. 정수압 때문에.
이걸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100mm 머큐리의 블러드 프레셔가 필요한 거예요. 길이는 진짜로 그럼 혈압이 높을까요? 심장에서 머리까지 엄청 멀잖아. 실제로 높아요. 2배쯤 돼요. 사람이. 이 거리가 훨씬 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100mm 머큐리 정도 평균적으로, 그럼 길이는 200인가 그 정도 돼요. 압력이. 얘는 위험해 진짜. 이게 압력이, 그래서 얘는 사람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머리가 심장과 비슷한 높이에서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압력이 일시적으로 훅 떨어지잖아요. 이때 심파세틱 액티베이션 안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팍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기립성 저혈압. 혈압이 실제로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브레인의 압력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리의 압력이 하이포텐션이 되진 않죠. 오히려 더 높아지겠지. 길이는 그러니까 길이는 저 멀리 목이 있으니 압력이 더 높아야 당연한 거죠. 얘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있어 브레인이.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이렇게 되면 얘가 갑자기 압력이 훅 올라가는 거야. 잠깐만 혈관 터져요. 그래서 동물원 가서 자세히 봐라. 기린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기린은 밑에 있는 걸 뭘 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다리를 벌려요. 심장하고 머리하고 같이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숙이면 안 되니까. 몰랐지? 이 혈압이라는 것이 이렇게 100씩이나 되게 유지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브레인으로 가는 퍼퓨전 프레셔가 유지돼야 돼요. 네. 사실은 이게 100씩이나 되는 거가 엄청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심장도 이만큼의 압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네. 이 혈관들은 이 압력에 계속 눌리고, 이것도 한번 우리 잠깐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생각해 보요. 100mm 머큐리 압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1기압을 언제나, 우리는 압력은 언제나 1기압을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1기압이 760mm 머큐리죠. 그러니까 대략 8분의 1기압 정도 되는 거죠. 100mm 머큐리는. 근데 이게 우리가 1기압에 지금 계속 눌리고 있는데 그 당연히 못 느끼죠. 우리 몸 안도 다 1기압이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1기압이 걸리면 1기압이 얼마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 내 손바닥 위에 얼마만큼의 압력이 걸렸을 때 1기압일 것인가. 이렇게 길쭉한 빨대를 세워놓고 10m 물을 채우면 1기압이 걸리죠. 그죠? 예. 물속 10m에 들어가면 2기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역시 또 못 느끼죠. 압력이 높아졌네. 이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몸 전체가 다 2기압이 되니까. 근데 일부에만 2기압을 걸면, 그래서 예를 들면 손바닥 위에 긴 빨대를 올리고 10m 물을 채웠다. 그럼 손바닥을 누르는 힘이 얼마나 될까? 그게 1기압이에요. 그거의 8분의 1이 100mm 머큐리야. 10m 물을 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높은 압력이에요. 이만큼 얹으면 15cm 워터야. 이거를 10층, 그러니까 7, 8개를 쌓았을 때 손바닥에 눌리는 힘이야. 그러니까 1기압이면 아마, 그러니까 100mm 머큐리면 이 정도 아마 되겠죠? 이 정도의 압력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온몸의 혈관들을, 블러드가. 평생 누르는 거예요. 그놈의 브레인 때문에. 브레인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될 거예요. 심지어 길이는 저기 있어가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나는 원인을 몰랐단 말이야? 여러분들 오늘 되게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됐네? 보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익숙한 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익숙한 거는 인트라셀룰라 시그널링 이런 거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익숙한 게 나오죠. 세포 밖에 있는 것들 얘기하면 좀 생소하고.
피지올로지의 세계는 근데 많은 부분은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인트라셀룰러 시그널링은 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예를 들면 나이트릭 옥사이드, 예를 들어서 부교감 신경계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엔도텔륨이 자극되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생기는데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부안일릴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사이클릭 GMP를 만들고 이게 마이오신 라이트체인의 포스포릴레이션, 그러니까 디포스포릴레이션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이오신 라이트체인이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는 것이 컨트랙션의 강도에 비례하는데 이거를 조절하는 주된 엔자임은 마이오신 라이트체인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이어서 이 엔자임이 액티베이션 되면 마이오신 라이트체인이 포스포릴레이션 되고 그래서 컨트랙션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오신 라이트체인은 어떻게 컨트롤이 됐냐면 칼슘이야. 역시 또 세포 내 칼슘이 높아지면 칼슘 카르보나이드 컴플렉스가 생겨서 이거에서 마이오신 라이트체인 카이네이즈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마이오신 라이트체인을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컨트랙션. 근데 아세틸콜린 같은 거는 구안일릴 사이클레이즈를 통해서 사이클 GMP를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이오신 라이트체인의 포스포릴레이션을 디포스포릴레이션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해서 릴렉세이션. 중요한 건 컨트랙션에 관여하는 것들인데 칼슘, 이것도 역시 칼슘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과 인터널 스토어, 즉 ER이죠. 이 경우에는 ER을 통해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는데 칼슘 채널의 액티비티도 물론 그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세포 내 칼슘 저장고로부터 칼슘이 얼마나 유리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IP3가 중요한 레귤레이터 역할을 한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파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그러니까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 노에피네프린 같은 거. 네. 그런 거가 작용하면 IP3를 높여서 칼슘을 높이고 이거 높아지고 이거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 그런가 하면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엔도제너스 메디에이터 역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이 다 엔도제너슬리 강력한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한 아데노신 같은 거는 사이클릭 AMP를 높여서 마이오신 라이트체인 카이네이즈를 오히려 인액티베이션을 시켜서 릴렉세이션을 주도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같은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 중에서도 어떤 거는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데 어떤 거는 오히려 혈관의 이완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얘기하면 머리 아플까 봐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것도 더 얘기하면 머리 아플까 봐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일단 여기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